안녕하세요. 저 오늘 F솔리드 라그에 최적화되는 검색 아키텍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김병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발표 제목에 라그라고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게 라그를 직접 만드는 거로 착각하고 혹시 들어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F솔리드라는 프로젝트 이름인데 저희 검색 랭킹 모형이나 시스템 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프로젝트고요. 라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색기가 필요한 요소들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시스템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이 F솔리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 F솔리드 프로젝트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F솔리드에 사용된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리고 랭킹 구조, 그리고 F솔리드에 사용된 여러 가지 뉴럴이나 LLM 관련된 자질들을 설명드리고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3개의 꼭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이혜민 님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솔리드의 배경입니다. F솔리드의 배경으로 먼저 AI 검색기에서는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현재 검색 시스템은 이 AI를 위한 검색기에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그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F솔리드 프로젝트는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개발을 시작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아래 보이는 화면은 저 AI 브리핑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재 검색 결과의 한 15% 정도의 질의에 대해서 서비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웹과 블로그, 카페 같은 여러 가지 검색기의 검색 결과를 LLM으로 요약해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종의 라그 시스템이죠. 이 라그 구조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검색 결과를 이용해서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검색 결과의 품질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하고 당연히 적합한 문서들이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의하고 적합도가 굉장히 높은 문서들이 사용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검색 결과를 사용한다는 것은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최신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으니까요. 최신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따라서는 어떤 문서는 웹하고 블로그가 통합된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지식인 같은 Q&A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출처의 복합적인 정보가 필요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검색 출처의 신뢰성, 전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Q&A 정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전문성이 없는 답변자가 답변을 단 문서가 사용된다면은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됐죠.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 검색기, AI를 위한 검색기의 필요 요소를 저희는 크게 2 꼭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시스템 구성에서는 최상위 3-4개 검색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품질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검색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검색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소비가 검색 첫 페이지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첫 페이지에 나갈 수 있는 최상위 검색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품질 요소로 볼 수 있고, 하지만 이 AI에 사용되는 검색 품질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서를 이제 살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I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한 80개 이상의 검색 결과를 검토하고 선별해서 요약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스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어쨌든 단어가 사용자 질의가 정확하게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검색에 노출되게 되니까요. 어휘 단위의 이런 매칭 기술 중심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상위 검색 결과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자질을 이용하고, 상대적으로 좀 아무래도 검색 서비스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굉장히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랭킹 로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어휘 단위의 매칭 기술보다는 좀 더 고비용의 뉴럴이나 LLM을 이용한 매칭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의 자질, 그리고 고비용의 랭킹 로직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 시간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고비용의 랭킹 로직을 사용해서 좀 더 많은 수의 고품질의 문서를 내보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유연한 검색 결과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색기가 AI 시대에서는 약간의 하나의 도구
필수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질에 따라서는 뭐 그런 게 있겠죠. 어떤 질에 대해서는 최신성이 굉장히 강조된 모델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질에 대해서는 뭐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된 강조된 랭킹 모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복합적인 출처의 검색 결과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웹, 블로그, 카페 같은 다양한 출처의 검색 결과가 통합돼서 랭킹해서 필요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도구로서 이제 검색기가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치 저기 DB에 애드호컬이 다리듯이 굉장히 다양한 그 컨디션을 갖고 검색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현재 검색 시스템은 단일 랭킹 모형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출처별로 각각 뭐 블로그, 웹, 지식인 같은 각각 출처별로 개별적인 랭킹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그 컨디션을 만족하기에는 색인 구조도 조금 단순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선택 가능한 이제 복수의 랭킹 모델이 제공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출처별로 통합된 랭킹 결과가 제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요구 조건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의 색인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서당 색인 복잡도도 굉장히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F솔리드라는 프로젝트입니다. F솔리드는 다양한 출처의 문서를 모아서 단일 스키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일 스키마와 통합 자질을 이용한 검색 API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락에 최적화된 그 통합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도에 따라서 LLM이나 뉴럴 같은 고비용의 기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비용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시스템 아무래도 리소스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비용의 랭킹 기술을 소화하기 위한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적용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선 표에 좀 대입해 보면요, 그 어휘 단위 매칭 기술에서 최신 뉴럴 LLM 기반의 유사도 기술을 다수 도입을 했고요. 물론 뭐 지금도 뭐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사용은 있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규모 자질, 굉장히 많은 자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자질을 유통하고 색인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구성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고비용의 랭킹 구조를 소화하기 위한 다중 레이어 기반의 검색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출처를 통합해서 검색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색인 구조를 통합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많은 자질과 색인 복잡도를 갖게 되면은 색인 사이즈가 필연적으로 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소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시스템 최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문서 중요도를 고려한 색인 최적화 기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하나 꼭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꼭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뭐 현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 개발된 기술은 아니고 그 지난 몇 년간 검색에 적용됐던 기술들을 모두 취합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녹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드릴 설명은 좀 기술적인 디테일한 아주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기술적인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또 시스템 구조에 대한 설명을 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유사한 방식의 어떤 검색 시스템을 구성할 때 아키텍처 설계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 자질을 위한 파이프라인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자질별 우선순위를 통해서 색인이 반영하게 되는지 그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색인량 최적화를 위한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게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검색 정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구조입니다. 굉장히 추상화해서 그려놓은 그림이고요. 그 주 목적은 저희가 색인기에서 사용하는 검색 스키마에 맞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만들어서 색인기까지 전달하는 게 이 파이프라인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굉장히 많은 ETL 작업들이 돌고 있고요. 자질 추출을 위한 수백 가지의 종류의 잡들이 병렬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색인 구성 최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동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흐름을 잠시 좀 설명드리면, 먼저 데이터 소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 생성자 측이죠. 그 수집 문서 같은 경우에는 크롤을 통해서 수집된 문서가 사용될 거고요. 그리고 뭐 카페나 블로그 같은 네이버 내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DB가 소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페이지 링크라든지 여러 가지 뭐 검색에 사용되는 자질들을 만들어내는 자질 생성기가 있을 거고요. 이런 생성된 자질들은
데이터에 따라서 뭐 큐브라고 불리우는 저희 그 네이버의 대용량 HBase 저장소가 있습니다. 저장소를 통해서 유통되기도 하고 카프카 같은 메시지 큐를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고 또 HDFS 같은 이런 분산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파일 형태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된 파일들은 피처 업데이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저희 대용량 데이터 저장소로 형식 변경, 저희가 필요한 포맷에 맞춰서 형식 변경을 해서 저장되게 되고요. 이 자질들이 변경되면 이제 색인계 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서가 변경됐다는 시그널을 이 색인 요청 Q로 이벤트로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Q로 인입된 정보들을 활용해가지고 컬렉션 생성기가 구조화된 문서를 저희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된 모든 자질들을 취합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색인기까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인 흐름이고요. 메인 흐름과는 별개로 이제 GPU를 사용하는 대규모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별도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인퍼런싱 하게 되고 인퍼런싱 된 결과는 마찬가지로 데이터 저장소로 저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대규모 대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뒤에 혜미님이 설명해 주실 텐데 S버트나 콜버트, LLM을 사용하는 자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파이프라인 운영하면서 가장 큰 이슈가 된 거는 일단 데이터 출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백 개의 문서 자질을 연동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마다 다 포맷도 다르고 생성하는 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생성 주기도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검색을 위해서 잘 포매팅된 데이터도 있지만 그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같은 경우는 포매팅도 제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하나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워크플로우 엔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센서 기능이나 이런 걸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좀 더 이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된 솔루션이고요. 이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는 죄송합니다.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는 데이터의 카탈로그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위치 정보나 데이터의 포맷, 그리고 생성 주기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서브스크라이브 잡들을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같은 경우에 파일에 어떤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 서브스크라이버로 등록된 잡들에게 그 시그널을 발생시키고 그 잡들은 그 시그널을 받아서 데이터의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업데이트 파이프라인을 실행시키는 그런 역할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전달된 데이터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본문이나 제목 같은 컨텐츠, 문서의 컨텐츠와 관련된 자질들은 컨텐츠 영역으로, 그리고 문서의 속성 정보나 집계 정보, 아니면 문서를 확장해서 만들어진 어떤 정보 같은 경우에는 피처 영역으로 구분돼서 저장되고 있고요. 이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는 말 그대로 이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 데이터는 꼭 뭔가 이력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데이터를 추출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이력 정보를 저장하게끔 되어 있고, 물리적인 이력 정보를 저장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들은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통해서 이력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이제 자질들이 연동을 되고 있는데요. 수만 많은 게 아니고 양도 많습니다. 일단 수억에서 많게는 이제 수십억 건의 데이터 자질들이 변경이 되고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색인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수십억 건의 데이터를 온 순서대로 이렇게 색인에 반영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겠죠. 쉽지 않은 작업일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이벤트가 발생한 순서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질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색인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 Q를 분산 기반의 우선순위 Q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순위 Q를 구성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사용하는 카프카 같은 걸 이용한다고 하면은 토픽을 여러 개 둬가지고 토픽별로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픽 내부에 파티션별로 우선순위를 둬서 처리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저희는 그걸 HBase 기반으로 우선순위 Q를 만들어서 구현을 했습니다. HBase 사용한 이유는 아무래도 세밀한 조절이 카프카 같은 것보다는 좀 세밀한 조절이 지원되기도 하고, 데이터의 중간중간에 이벤트를 삽입하거나 아니면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구성되기 때문에 HBase를 구성을 했고요.
예,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그 이벤트의 키 정보하고 그리고 타임스탬프 정보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메시지 큐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임스탬프로 정렬된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져갈 텐데 저희는 타임스탬프와 별개로 프라이어리티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어리티와 문서 키를 로우 키로 구성해서 정렬된 구조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표에 인입된 순서로 봤을 때는 A, B, C, B라는 순서로 데이터가 인입이 됐지만 이 프라이어리티로 정렬된 순서로 패치를 해가기 때문에 실제 처리되는 순서는 BAC라는 순서로 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하나 처리가 되면은 동일한 키로 인입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처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키로 저장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이벤트는 처리가 불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큐에서 삭제해주는 그런 처리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이제 자질이 변경이 되더라도 아주 소수의 문서만 재생이 되게끔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HBase를 쓰는 게 장점도 있는데 그 단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 카프카 같이 이제 뭐 재처리 같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예, 오프셋 리와인드나 이런 것들 뭐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게 큰 단점의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벤트가 처리되면 이제 삭제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단점인데 예, 그것들은 이제 저희가 처리 결과를 별도로 이제 아이스버그를 이용한 이력 테이블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재처리가 필요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아이스버그를 통해서 이벤트를 패치해오고 그리고 큐에 다시 인입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색인까지 자질이 잘 전달이 되는데요. 이것 뭐 일단 자질의 양도 굉장히 많고 문서량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다 색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다 색인하게 되면 너무 많은 서버 리소스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중요 문서만 잘 추려서 색인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복 문서 제거가 있고 그리고 인덱스 컷이라는 로직이 있고 그리고 핫콜드 분류라는 세 가지 로직을 통해서 색인량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원본 문서는 저희가 입수한 모든 문서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본 문서 안에는 굉장히 중복된 문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집 문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가 이제 여러 가지 URL 형태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중복해서 수집되는 문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URL 정교화를 통해서 저희가 중복 제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문서의 컨텐츠를 통해서 컨텐츠에는 시메시와 문장 단위의 유사도 비교를 통해서 중복된 문서를 검출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남의 글 이제 복붙해서 이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 이제 검출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차례 걸러진 문서들이 색인 후보 문서 셋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축소된 문서 셋이긴 하지만 이것도 색인하기에는 색인 문서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색인 적합도 모델을 통해서 적합도 스코어를 생성하게 되고요. 그 적합도 스코어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서버 리소스에서 허용되는 만큼의 문서수를 추려낸 다음에 그 문서들만 보시는 색인 대상 문서로 추출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인 대상 문서도 전체를 다 색인하면 좋기는 하지만 색인 복잡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색인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핫콜드 분류기라는 분류기를 통해서 분류를 하고 콜드 문서로 분류된 경우에는 뭐 문서의 본문을 약간 축약한다든지 아니면 자질을 축소해서 색인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소개였고요. 다음은 이렇게 색인된 문서들이 어떤 랭킹 구조를 통해서 실제 검색 결과로 노출이 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검색 랭킹 구조, 그러니까 다중 레이어 기반의 검색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각 구성 요소인 베이스 랭커와 코어 랭커, 블렌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저희 앱솔리드에 적용된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각 컬렉션별로 검색 클러스터가 그룹핑돼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컬렉션별로 n개의 클러스터로 구분되어서 색인되고 있습니다. 저 n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한 이유는 그 색인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 그 물리적으로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가 관리할 수 있는 노드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눠진 부분도 있고요. 또 색인 방식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인버티드 인덱스를 사용하는 렉시컬 볼륨을 서비스하는 클러스터와 뉴럴 볼륨, AN 기반의 뉴럴 볼륨을 서비스하는 색인 클러스터, 이렇게 색인 구분별로 이게 나눠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n개로 나눠진 클러스터는 또 각각 색인 사이즈에 따라서 n개의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 n개의 파티션을 결정짓는 요소는 그 색인 사이즈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하나의 파티션이 하나의 검색 서버를 통해서 요청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요청이 검색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검색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파티션을 여러 개의 파티션을 묶고 있는 게이트웨이 서버로 요청을 전달하고, 게이트웨이 서버는 각각의 파티션을 물고 있는 검색 서버로 요청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검색 랭킹 구조로 한번 풀어보면, 제일 하단에 검색 볼륨을 물고 있는 검색 서버에서 돌아가는 랭킹을 베이스 랭킹이라고 불리고, 그 위에 검색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베이스 랭킹 결과를 갖고 다시 한번 랭킹 로직을 태우는 것을 코어 랭킹,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를 생성해내는 것을 블렌딩 단계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한 이유는 아무래도 고비용의 랭킹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적용 범위를 좀 약간 축약해서 적용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베이스 랭킹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 건의 문서에서 질의와 적합한 문서를 랭킹해서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자질이나 고비용의 모델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예, 잘못하면 오늘 검색한 질의가 내일 결과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베이스 랭킹에서 아주 적은 자질로 저비용의 랭킹을 해서 그 코어 랭킹으로 문서를 전달하게 되면은 코어 랭킹에서는 아주 많은 자질로 고비용의 모델을 실행해서 실제 이것을 검색에 적합한 그 랭킹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블렌딩에서는 이 코어 랭킹에서 나온 최상위 검색 결과를 갖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자질을 이용해서 링킹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베이스 랭커는 랭킹을 실행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적 단순한 경량의 선형 모델을 사용해서 검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질의에서 이제 복수개의 베이스 랭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말은 저희는 이제 질의를 하나만 이용해서 검색을 수행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번의 하단에 검색 질의가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질의에서 원본 질의가 이제 내려가기도 하고, 이 질의를 뉴럴 매칭을 위한 벡터 형태로 변형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또 다른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른 형태의 질의로 변형돼서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수개의 이제 베이스 랭커가 실행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주 목적은 정확한 랭킹을 한다기보다 많은 그 매칭이 되는 문서 셋을 찾아서 코어 랭커에서 좀 더 정확한 랭킹을 하기 위한 문서 셋을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도보다는 리콜 중심의 랭킹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베이스 랭커가 굉장히 많은 수의 베이스 랭커가 실행된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하나 검색기로 요청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부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스템 부하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의 베이스 랭커를 실행하는 게 주요 어떤 최적화 전략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최적화를 위해서 저희는 쿼리 서치 서버라는 별도의 색인 서버를 두고 있습니다. 쿼리 서치 서버는 질의에 대한 어떤 부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버고요. 그래서 여기 베이스 랭커 옵티마이저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질의가 어떤 베이스 랭커를 사용할지를 미리 그 데이터를 추출해 놓고, 이 쿼리 서버를 통해서 어떤 질의가 들어왔을 때 이런 베이스 랭커를 활성화해서 실행시켜라 하는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이스 랭커가 실행되는 최적화를 수행하고 있고요. 다음은 코어 랭커입니다. 코어 랭커는 베이스 랭킹에서 결과를 전달받아서 트리 양상벌 모델을 사용해서 보다 이제 정교한 랭킹을 수행하는 단계고요. 크게 보면은 랭킹 모델과 이제 분류 모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랭킹 모델은 이제 베이스 랭커에서 전달한 대규모의 자질을 이용해서 고비용의 트리 모델을 시행하는 단계고요. 실제 랭킹을 사용하는 스코어 정보를 이용해서 랭킹을 수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분류 모델이 있는데, 분류 모델은 실제 랭킹에 관여하는, 이 코어 랭커에서 랭킹에 관여하는 모델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 문서에 부가 정보를 부착해서 이후에 있을 블렌더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처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어 랭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비용의 모델을
그 실행하기 때문에 베이스 랭킹에서 몇 건의 문서가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결정되게 됩니다. 응답 속도도 이제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뭐 베이스 랭킹에서 많은 양의 문서를 올려주게 되면은 검색 품질은 굉장히 좋아지게 되겠지만 그 반대급부로 응답 시간은 굉장히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특성에 맞게 저희 베이스 랭킹에서 올려주는 문서의 수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게 최적화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블렌더입니다. 블렌더는 이제 코어 랭킹의 검색 결과를 받아서 최종 랭킹을 생성하는 단계이고요. 예, LLM을 이용하니까 적합도 평가나 아니면 부가 자질을 이용해서 그리고 코어 랭킹에서 올려준 여러 가지 자질 정보를 이용해서 최종적인 랭킹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고비용의 모델을 실행하긴 하지만 이미 코어 랭커에서 그 정렬된 그 최상위 검색 결과만을 올려줘서 그걸 기반으로 모델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델 수행 비용은 적지만 여기서는 특징적으로 LLM을 활용해서 리랭킹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이 아무래도 좀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질의에 대해서 처리하지는 않고 실시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품질이 예상되는 질의 그런 질의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수행하게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응답 시간이 뭐 비교적 이제 자유로운 뭐 배치 형식으로 이제 검색 결과를 가져간다든지 그럴 때에는 고비용의 LLM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리랭킹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다음부터는 이혜민 님이 이어서 발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검색 플랫폼 부문에서 검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이혜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명래님의 발표 내용에 이어서 뉴럴 매칭 쪽의 개선 사항과 앱솔리드가 향후 네이버의 검색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합성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간략히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 두 번째 장에서는 저희가 빌리언 스케일의 검색에서 뉴럴 매칭 효율성을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했는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장에서는 매칭이 태생적으로 어려운 문서는 어떤 매칭 전략을 적용해서 개선해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오매칭, 과매칭 케이스를 제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본론에 좀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다른 세션들을 보니까 다들 좀 폭발적으로 성능을 개선하신 것 같아 살짝 되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먼저 밑밥을 하나 깔자면 검색은 워낙 트래픽이 높기 때문에 1%의 개선도 사실 그 임팩트가 그 어떤 도메인보다 강력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앱솔리드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스플레이드라는 기술을 처음으로 빌리언 스케일 검색에 적용해 보았는데요. 이제 스플레이드라는 기술은 네이버 랩스 유럽에서 처음 발간한 논문입니다. 이건 이제 의미 매칭 시의 기존 댄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되었던 지리와 문서를 저희가 이제 스파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해서 일반적인 인버티드 인덱싱 방식으로 매칭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제 기존 BM25에 호환되는 아주 심플한 검색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저희도 이 장점 때문에 초기 앱솔리드의 적용을 고려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제 베이스라인 스플레이드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세 차례 모형을 개선해서 프로덕션에서 가장 효율적이면서 가장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모형을 적용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막대 그래프는 검색 비용, 즉 플롭스를 나타내고 Y축은 검색 성능, 즉 MRR을 의미합니다. 각각은 모두 베이스라인, BM25 대비의 성능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총 3단계에 저희가 개선이 있었습니다. 1단계는 기존 스플레이드에서 익스펜디드 스플레이드라는 모형을 적용해서 토큰 디멘전을 크게 늘려 검색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탑K 턴 프루닝 그리고 이블 쿼링을 적용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BM25 베이스라인보다 21%포인트 개선된 성능을 보이면서 BM25 대비 0.6배 수준의 검색 코스트로 서빙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앱솔리드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도메인에만 적용이 되었던 뉴럴 매칭 기술들을 범용적 목적을 위해 개선한 사례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대상이 된 뉴럴 매칭 기술은 검색 플랫폼 부문 뉴럴 매칭 팀에서 제공 중인 엠버트라는 콜버트 계열의 뉴럴 매칭 모형과 S버트라는 센테스버트 계열의 뉴럴 매칭 모형입니다. 주요하게 저희는 두 가지 개선을 적용했습니다. 기존에는 웹 기반의 검색 로그로 구축된 학습셋에서 UGC 컨텐츠 기반의 학습셋을 추가하여 모형을 좀 더 강건하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F솔리드의 문서 양이 많아짐에 따라 서빙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토큰 프루닝 기술을 적용하여 베이스라인 대비 성능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인덱스 볼륨을 최대 63%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토큰 프루닝의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뉴럴 매칭 팀에서 발간한 논문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컨텐츠의 양이 너무 많거나 비정형적 형태의 문서에서 F솔리드는 어떻게 매칭 성능을 개선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정형 문서 내에서 주요한 색인 텀을 찾는 건 사실 매우 챌린징할 수 있는데요. 이를 저희는 극복하기 위해서 파인튠된 LLM을 이용해서 문서 내에서 관련 요약과 관련 쿼리를 생성했고, 이를 렉시컬 색인과 뉴럴 색인에 넣어서 매칭 성능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약 정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뉴럴 매칭 모형인 S버트, M버트 계열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각각 1.23배, 1.05배의 성능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가 잘 작동되는 이유는 비정형 문서에서 뉴럴 매칭 기술들이 특히 취약점을 보였던 부분들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를 LLM을 통해 잘 해결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VLLM을 이용해서 문서의 비주얼 정보까지 활용해 이를 기반으로 렉시컬 생성 및 뉴럴 매칭 개선 업무에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미지나 동영상이 포함된 문서에 대해서의 매칭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자체 로그로 학습한 멀티모달 모형을 만들어서 매칭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해당 모형은 일반적인 멀티모달 모형과 다르게 각 모달의 인베딩만 인코딩하는 것이 아닌 검색에서 노출된 상위 텀을 분류 예측하는 오브젝티브를 추가로 조인틀리 학습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류된 처음 정보를 렉시컬 색인에 추가하였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각 모달의 유사도를 문서 품질 자질로 활용해 텍스트 컨텐츠와 이미지가 많이 다를 경우 문서 랭킹 시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검색 품질 평가셋 내에서 대략 베이스라인 대비 1.09배의 성능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희가 여러 매칭 전략을 통해 성능을 개선했지만 이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도 분명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즉 과매칭하고 오매칭 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이를 메이크업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각각의 매칭 기술별로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뭔가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필요했었는데, 저희 팀은 이제 고민 끝에 좀 질의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칭 기술들이 사용자 질의를 기반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사용자 질의 내에서 중요한 렉시컬 텀들을 잘 분류해낼 수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매칭 로직들에서 과매칭되거나 오매칭되는 케이스를 최대한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의 내 중요한 텀을 분류할 수 있는 분류기를 만들었고, 이 분류 모형은 일반적인 베이스라인인 텀 임포터스 방법론인 IDF 대비 ROC-AUC, PRAUC가 각각 1.13배, 1.05배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검색에 적용할 때에는 사용자의 원질의와 별개로 중요 질의를 만들어 뉴럴 검색과 이블랭커에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중요도 낮은 텀에 매칭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AI 시대의 검색기로서 F솔리드가 어떤 기술적 난관들을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제 본장에서부터는 F솔리드 활용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기술들을 네이버를 지탱하는 검색 기술로서 어떻게 활용될지를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F솔리드는 최고 수준의 검색 품질을 표준화하여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검색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F솔리드의 자질과 기능을 최대한 그대로 상속받아 높은 수준의 검색 경험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된 구조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F솔리드가 제공하는 다양한 검색 옵션들을 선택하여 리소스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검색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게 된 계기는 비단 검색 서비스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에이전트 시대에 검색의 옵션들이 MCP 툴로서 확장되기 위해서 이런 옵션들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주요 검색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랭킹 선호도를 고려한 옵션입니다. 품질 중심, 신뢰도 중심, 최근 순 랭킹, 인기도 순, 적합도 순, 다양성 중심 랭킹까지 모든 종류의 옵션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공하는 옵션은 타임 퀄리티 트레이드 오프 옵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맞춰 응답 속도와 품질 트레이드 오프 간에서 여러 옵션들을 선택하여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제한 검색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문서 기반, 문서 채널 기반, 사용자 정의 기반의 제한 검색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한된 셋 내에서 검색이 매우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 버티컬 출처의 컬렉션을 또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독립된 버티컬 출처별 검색이 가능하고 추가로 복수 개의 버티컬 출처 문서들을 통합된 랭킹 결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색을 소비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대부분 실시간 검색 결과를 요구하였으나 최근 RAG 방식의 검색과 에이전트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좀 더 리스폰스 타임보다는 품질에 초점이 맞춰진 검색이 필요한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F솔리드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여러 가지 타입의 타임 퀄리티 트레이드 오프 검색 옵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응답 속도별 품질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게 여러 컴포넌트들을 잘 칼리브레이션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리스폰스 타임 기준별로 각 컴포넌트들의 동작 방식들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응답 속도가 빠른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 주로 사내에서 학습 데이터를 샘플링하거나 구축할 때 빈번히 사용하게 되며 검색 횟수도 제한되어 있고 블렌더 레이어도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응답이 빠른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 주로 서비스 홈 검색에서 많이 사용될 예정이며 블렌더 레이어도 응답 속도가 빠른 경량 버트 모형이 활용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네이버 통합 검색을 타겟으로 제공되는 스펙입니다. 이 경우에 사실 가장 밸런스 있는 형태로 칼리브레이션 돼서 제공됩니다. 네 번째는 AI 브리핑, 실시간 검색용의 타겟으로 제공되는 스펙입니다. 이 경우에 리스폰스 타임의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무겁지만 강력한 블렌더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완전히 성능 중심의 옵션입니다. 주로 AI 브리핑 배치 타겟용으로 저희가 제공되는 스펙입니다. 이 경우엔 리스폰스 타임을 고려하진 않고 성능 중심적으로 칼리브레이션 된 컴포넌트들을 모두 활용하게 됩니다. 위의 옵션을 통해 저희는 F솔리드가 RAG 기반 어플리케이션부터 실시간 어플리케이션까지 폭넓게 서포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유니파이드 랭킹, 즉 통합 랭킹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니파이드 랭킹은 말 그대로 복수개의 출처 및 컬렉션을 조합한 랭킹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컬렉션의 자질 공간과 로직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예를 들어 F솔리드 통해 제공되는 모든 컬렉션을 합친다면 버티컬 간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순수한 형태의 통합 검색을 만들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컬렉션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로써 F솔리드를 통해 저희가 버티컬 간 통합된 경험을 AI 시대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F솔리드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비록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AI 시대에 맞춰 검색을 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